그 JP모건 얘기하고 끝낼게요. 리먼 브라더스 간판 해야 되겠다. 간판 내리는 게 진짜 웃기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도 빵 터졌는데 요렇게 해놓고 먼저 금융위기예요. 2008년 금융위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 버냉키가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원래는 존경하는 인물이어서 경제학자인데 지금 생각해도 진짜 저 패고 싶어요. 그 정도로 싫은데 일단 상원 청문회에서 괜찮을 거라고 문제 없다고 계속해서 약간 그 뭡니까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안정시켰거든요. 근데 첫 시작이 베어스턴스라는 기업이었어요. 여기거든요. 나오지도 않네. 베어스턴스라는 기업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5대 투자은행으로 해드려야 되겠다. 자, 5대 미국에 당시에 2008년 당시에 5대 투자은행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골드만삭스, 그 다음이 모건 스탠리, 그리고 메릴 린치, 여기가 제일 컸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그리고 베어스턴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여기가 첫 번째로 망했어요. 3월달이었죠. 3월달에 일단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채권 지급이 안 되면서 JP모건한테 자금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거절했어요. 대출에 필요한 그 우량담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기업이 망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JP모건에 이제 매각이 됐어요. 헐값에 JP모건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뉴 센츄리 파이낸셜이라고 그 그룹이 망했어요. 그러면서 6월이 들어가면서 리먼이 6월달이면 2분기죠.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적자가 3조 났어요. 그러고 나서 매각을 하려고 했어요. 이때 우리나라 산업은행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불발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달 7월 달에 리먼 주가가 50% 하향 조정됐어요. 그리고 파산 신청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2008년 가을이거든요. 이게 뉴스 보도가 됐던 거 기억은 하시죠? 이게 뉴스 보도 자료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막 그 서류 들고 회사 울면서 회사 나오는 거 그런 거 막 있거든요. 이때예요. 이때가 2008년 가을이고 제가 그 양화대교를 주로 다니던 때였어요. 양화대교에서 한강 구경을 진짜 많이 하던 때였거든요. 투자 인생 통틀어서 가장 슬펐고 가장 좌절했던 때였어요. 당시 리먼 브라더스의 부채만 규모가 700조였어요. 700조.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많아요. 지금 2021년도에 예산이 580조거든요. 580조보다 많은 부채를 13년 전에 미국의 한 기업이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바로 상장 폐지 심사가 들어갔고요. 일본의 그 노무라 증권, 여기가 최대 증권사거든요. 일본의 노무라 증권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영국의 바클리즈라는 기업의 분할로 인수되면서 휴지가 됐죠.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연준에서 일단 대출 보증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끝났죠. 그리고 그 다음이 메릴 린치였어요. 이게 저는 오히려 더 진짜 충격이었어요. 메릴 린치가 여기가 망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 했거든요. 메릴 린치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그 왜 금융 거기 그런데 가면은 큰 회사 가면은 그 뭐냐 황금돼지 있죠. 황소상이죠. 황소상으로 돼가지고 왜 어디냐 저기 시드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 코를 만지면 어떻게 뭐 좋다 뭐 이런 속설이 있는 그건데 그게 최초로 이제 만들어졌던 게 이 메릴 린치거든요. 메릴 린치라는 기업의 상징물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당시 메릴 린치의 자산이 700조였거든요. 700조였는데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보다 많은 거죠. 그랬는데도 망했어요. 유럽이랑 이런 데 퍼져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여기가 1000조가 넘었어요. 자산이. 근데 망했어요. 메릴 린치 대표가 사임을 했거든요. 그때 부실 채권 규모가 드러났는데 그 당시에 발표됐던 부실 채권 규모만 8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망했죠. 그리고 총 50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됩니다. 주당 20몇 불에 28달러인가? 그냥 헐값에. 그래서 미국의 5대 투자은행 가운데서 3개가 망했어요. 골드만삭스라고 그 모건 빼곤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바로
다 이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된 다음 날이었어요. 이거는 다음 날 연방 정부에서 AIG 보험 최대 보험사를 지분 80%를 인수하면서 총 자금 90조로 국유화 시켰어요. 이때 게임 오버. 거래 마비되면서 다음날 재무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부실자산 구입을 위한 공적 자금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거의 완전 개박살이 났죠. 주가가 그냥 폭락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마비됐어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심하게 폭락을 겪었고 미국 최대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뮤추얼 뱅크가 파산을 했죠.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죠. 워싱턴 뮤추얼 뱅크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그 2주 만에 인출 자산이 20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그 미국인들이 다 돈을 현금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왜? 연방정부에서 야 보험사까지 지분을 인수시켜서 보험사가 무너질 정도면 이거 우리나라가 끝났는데 야 미국 망하게 생겼다 빨리 이거 도망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20조를 빼갔다고요. 한 은행에서. 어떻게 버팁니까? 이게 최대 저축은행이라고 하더라도 2주 만에 20조를 인출해버리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단돈 2조에 단돈은 아니지만 2조에 JP 모건이 줍줍했어요. 그 지점이 2,000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하는데 딱 2주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3일 있다가 2008년도 긴급 경제안정법이라는 게 부결돼 버렸어요. 그 이유는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몇몇 소수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외면했다 해가지고 거절당했죠. 거절. 그러면서 주식시장 또다시 반토막. 이게 아마 4분의 1 토막일걸요. 여기까지가 반토막 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수되면서 다시 반토막이 나고 여기서 또 떨어졌어요. 그냥 뭐 어쩌겠어요. 이때 거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은행주들도 비롯해가지고 대형기업들 일단 대형주 그냥 개박살 반토막 바로 나고 그냥 뭐 끝도 없이 하락했죠. 거의 그 코로나는 비할 바도 안 됐어요. 이때는 그냥 답이 없었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뭡니까 전염병이잖아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어느 날에는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는 별로 걱정을 안 했거든요. 이게 해결될 이슈입니다라고 주변에 말도 하고 다녔고 코로나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냐면 코로나 때 3월 19일까지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2월 말부터 앵무새 마냥 2월 28일부터 사야 됩니다. 지금 저점 잡아야 됩니다 하고 다녔었거든요. 이때가 아마 코스닥이 한 550포인트였나? 그리고 코스피는 기억 안 나고 요 정도였어요. 근데 좀 더 빠졌죠. 450이었나까지 빠졌었죠. 그래서 제가 저점을 좀 잘못 잡긴 했어도 저는 사야 된다 마인드였어요. 코로나 때는. 근데 리먼 때는 마인드가 반대였어요. 도망차. 제발 10%만이라도 살려주세요. 난민 어디가 괜찮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왜 미국이 망한다고 했었어요. 실제로 망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웠죠.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그 긴급 경제안전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진짜 이대로면 끝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너무 많았고 주가 시장이 4분의 1 토막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연방정부에서 800조 정도를 쏟아부으면서 부실 자산을 그냥 매입을 해줬어요. 그래서 연방정부가 웬만한 기업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냥 망한 거지. 도망차였어요. 그냥 도망차밖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워렌 버핏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JP 모건이 이때 어마어마하게 줍줍을 했죠. 웬만한 은행주들은 그 워렌 버핏이 다 주워갔어요. 헐값에. 그리고 JP 모건도 만만치 않게 중소형 기업들 다 가져갔죠.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다 무너지고 있을 때 오히려 JP 모건은 미국의 최대 은행사가 되고 있었죠. 반대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JP 모건의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60억 달러를 항상 현금으로 쥐고 있었다고 하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 리먼이 끝나고 나서 그때 다 밝혀진 사실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요런 뉴스 기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맨날 보도되고 막 전 세계 증시가 막 마비되고 전광판 멈춰있고 서킷 브레이크 계속 걸리고 막 이러니까
뭐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은행들이 특히 줄줄이 다 도산했거든요. 보험사 싹 다 망하고 미국의 실직자는 사상 최대치를 막 매일같이 경신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조정 당하고 회사 도산되고 말도 아니었죠 진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희망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이때. 희망이 없었죠. 그리고 IMF 이후로 저는 IMF를 겪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당시엔 학생이어서 그냥 뭐 힘들구나, 근무오기 해야 되는구나, 그다음 아나바다 운동 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뭐 증시가 무너졌다 이거는 저한테 체감되는 그런 게 아니었어가지고 몰랐는데 처음 겪어보는 폭락장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아 진짜 끝났구나라고 봤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있었어요. 미국의 그 빅3 그 크라이슬러, GM, 포드가 그 구제 금융 요청을 해버렸어요. 30조 규모로 했어요. 근데 불발랐어요. 안 돼! 라고 하니까 증시가 여기서 한 번 더 폭락했어요. 그래서 은행뿐이 아니라 그냥 이런 미국의 빅3 기업도 무너질 수 있구나. 이거는 제조업의 붕괴구나. 이러면 이거는 그냥 사실상 미국의 붕괴라고 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졌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한 번 더 폭락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제조업 증시가 다 무너졌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조업 증시가 다 무너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도 다 폭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이 없었죠. 그냥 뭐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끝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발단이 어쨌든 간에 그 옛날에 99년도에 조지 부시가 그 무력화시켰던 그 글래스-스티걸 법안 거기서 다 시작된 여파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10년간 99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그 뉴욕의 월가에서 금융권 인사들의 그 부패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그냥 뭐든지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그때는 워낙 좋았거든요. 사놓으면 다 올랐어요 무조건. 그래서 빚내서 무조건 부동산을 사자 약간 그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났어야 됐는데 빚내서 빚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빚을 빌려줘서 개인들이 부동산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그럼 거기서만 끝냈어야 됐는데 요 증서를 가지고 또 이거를 또 다시 이제 계속해서 빌려주고 또 빌려주니까 집 하나를 가지고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이제 그 빚이 집은 하나인데 집은 1억인데 빚이 10억이에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다행스러운 거는 집값이 계속 올라주니까 집 사는데 필요한 돈을 거지한테 빌려줘도 이 친구들이 다 이걸 충당시킬 수가 있는 구조였어요. 집값이 올라주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집값이 끊임없이 계속 올라요. 그죠? 그잖아. 이렇게 올라요. 근데 빚도 같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같은 규모로. 오히려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 빚이 한 번만 잘못돼서 무너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 불보듯 뻔하잖아요. 집이 무너지겠죠.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그런 사건이고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수수께끼라고 있습니다. 이 전공자분들은 그 수업에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시키면서 통화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이라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린스펀이 계속 의아해했죠. 기준금리를 2년 가까이 올리고 있는데 이게 국채 수익률이 안 따라오네요. 그죠?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커져요. 뭘까? 이거 무슨 문제일까? 라고 했던 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예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진상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중국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그 기준 금리를 안 따라다녔던 거죠. 그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예요. 이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을 실패한 거죠. 미국의 금융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린스펀이라는 그냥 연준 의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너무 올려놓다 보니까 2008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저신용자들,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거든요. 서브프라임 등급이, 그러니까 프라임 등급 하단이잖아요. 서브니까요. 그게 저신용자거든요. 저신용자, 바꿔 말하면 거지들한테도 돈을 다 빌려줬으니 이제는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도 올라가죠.
높아진 이자를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요. 저신용자, 즉 서브프라임 등급에 있는 신용자들의 연체율이 계속 올라갔던 거죠. 연체시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들었고요. 채권 상한의 위험신호가 켜졌죠. 근데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은 이미 폭등해 있었고요. 온갖 부패했던 돈에 이제 눈이 멀었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발행했던 총 규모가 1000조가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연체 위험성이 높아도 어쨌든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그냥 기존에 계속 찍어냈다가 이제 집값이 정체하고 연체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국면에 들어서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투자 은행사들이 하나씩 무너진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망했어요 이때. 그 다음 연준 의장이 버냉키예요. 여러분 이거는 알고 계시죠? 버냉키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 경제학자고요. 경제의 대공황을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그쪽 분야에서 좀 여러 좀 유망한 저서를 많이 냈던 그런 학자입니다. 제가 좀 존경했지만 지금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고요. 양적 완화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 벤이라고 해서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찍어내야 뿌려야 된다. 그래야 이거는 살려낼 수 있다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들었던 그런 분이고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잘했죠. 2008년도에 그때부터 2009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장기 채권 매입을 계속 지속해줬죠. 300조로 시작해서 700조로 올렸다가 나중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그 개념도 만들었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는 이제 단기 국채를 매도하고 장기 국채를 사줘가지고 장기와 단기 스프레드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면서 통화량을 늘리지 않고도 이제 유동성을 맞춰주는 효과를 주는 그런 이제 장치거든요. 그거를 사용해 가면 적절하게 사용해 가면서 미국 증시를 다시 살려놓은 인물입니다. 유명한 인물이에요. 지금 그 미국의 그 2000년대 중반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요 후임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파월 의장이에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잘했는데 또 임기 말에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하나 잘못 써가지고 글로벌 증시를 또 뒤흔들어 놨던 인물이다 보니까 그 파월 같은 경우는 버냉키가 잘했던 건 가져가고, 즉 양적 완화 같은 거는 잘 가져가면서 버냉키가 실수했던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2008년도에 나타났던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대한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